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7월 학평 국어 3부 이제 문학의 첫 번째 시간을 저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총평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문학 작품들은 이번 시험은 여러분 치르면서 느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읽어봤던 작품이라는 것은 아마도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낯선 작품으로 출제가 됐고 올해 문학을 가르쳐온 저로서도요. 처음 본 작품도 있고 그리고 가르쳐본 경험, 읽어본 경험이 있지만 많이 가르쳐본 적은 없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학 교사의 입장에서도 낯선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면서 느꼈겠지만 뭔가 사실 문학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작품은 낯선 작품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이제 문학 교사의 입장에서는 낯선 작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낯선 작품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문제가 막 깊이 있게 복잡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낯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답은 비교적 선명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문학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낯선 지문들을 꼼꼼하게 자기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그 함정들을 헤쳐나갔는가 좀 얕은 함정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헤쳐나갔는지를 점검하는 공부를 저하고 3부, 4부에서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현대 C세트 한 다음에 고전 소설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1번에서 4번 현대 C세트로 갑니다. 자, 이번 현대시는요 이육사의 시가 가에 나오고요, 그 다음 김종길의 시가 나로 나왔습니다. 이육사 뭐 여러분 잘 알 테고요, 항일투쟁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 우리 말하자면 이제 저항 시인 대표 시인으로 생각하는 그 이육사입니다. 이육사의 사실 이 작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작품은요 1935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이육사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의 뭐 등단작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초기 작품입니다. 자, 이 황혼 낯선 작품이었겠지만 어떻게 읽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특히 그 작품의 어떤 이해와 감상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육사라는 좀 전에 설명했던 저항시인 이육사의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강점기 하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싸웠는가 그런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뭐 그의 시들은 대부분 그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읽어보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갑니다.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란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라는 시입니다. 이육사의 시는 괜히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좀 숭고한 마음이 들게 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시를 읽게 만듭니다. 이 작품 역시 거기에서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공부 열심히 했던 이육사의 절정이나 광야나 뭐 광야 같은 작품 올해 수능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뭐 그의 대표작들, 청포도니 뭐 이런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대작들, 대표작들이 나오기 전에 초기의 어떤 그의 시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그랬습니다. 골방에 갇혀 있어요. 뭐 이게 뭐 갇히게 된 건지 스스로를 유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골방이라는 공간에 지금 자기가 들어있는 거죠, 화자가. 근데 그 커튼을 걷습니다. 커튼이 있으면 밖에 뭐 황혼이 뭐 이 안에 들이비치고 뭐고도 없겠고요. 낮에 환할 햇볕도 이 안에 내리쬐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제 커튼을 걷고요. 그 다음에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황혼이 뭐냐는 거죠.
뭔가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대상인 거잖아. 그쵸?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시를 읽을 때 문제 예를 들면 4번의 보기 같은 거에 대립적 구도 그래가지고 골방 안과 골방 밖, 골방 밖의 세계라는 게 이 황혼이 이제 세계를 다 물들이고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골방 안의 세계와 골방 밖에 황혼이 있는 세계로 대립적인 구도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그걸 혹시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골방 안에 내가 있는데 커튼을 걷고 황혼이 안에 이렇게 비쳐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야. 그죠? 근데 황혼이 비쳐 들어오는데 그걸 정성된 마음으로 내가 맞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아주 귀한 대상이고 필요한 대상이고 뭔가 안식과 평화를 주는 그런 대상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럼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드러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는가 하면 바다의 흰 갈매기들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냐 말이야. 그것들처럼 인간도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 어떤 보조관념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이 외로운 거라는 거죠.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이육사의 캐릭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그 종류의 시를 썼던 시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 같은 것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여지가 열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인간이 지금 골방 안에 갇혀 있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 인간이란 외로운 존재인 거야. 자, 이 골방은 그러면 괴로움을 느끼는 외로운 공간,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인 거고요. 그럼 황혼은 그것과 대립되는 세계에 무언가를 내 방 안에다가 끼쳐주는 존재일 테고, 그러니까 내가 정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맞아들이는 그런 대상일 거란 말이죠. 자, 황혼아 그랬어.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랬으면 황혼이 무슨 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황혼아 하고서 말을 걸었어. 의인화된 청자입니다. 맞죠? 황혼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랬는데 이때 내밀라라는 것은 명령형 문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혼한테 야 내밀어 이렇게 명령한다기보다는 기원에 가까운 거야. 그죠? 바라는 거죠. 황혼아, 너의 그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다오 비슷한 말이죠. 자, 나의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른다. 황혼이 손을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주면 내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뜨거운 입술을 내가 그 손에다가, 황혼의 손에다가 맞추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고 너의 품 안에, 너의, 이때 너는 황혼이니까 황혼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황혼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황혼이 지고 있는 세계, 황혼이 지배하고 있는, 물들어 있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특별히 이 뒤에 시상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자,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 이해해봐. 황혼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골방에서 커튼을 걷고서 황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맞아들였죠. 그러면서 황혼한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다오. 내가 거기다가 입술을 조심스럽게 맞출 테니까. 그러면 너는 내 입술에, 나의 뜨거운 입술에 담긴 나의 어떤 뭐 사랑이 됐든지 관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의 그 마음을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내 뜨거운 입술에 담긴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황혼은. 알겠죠? 내가 황혼에다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그럼 그게 이제 모든 황혼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바깥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의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 A, B 묶여 있는 거 이따가 제가 화면을 다시 여기로 돌려가지고 보여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요게 각각 문제 2번에 해당되는 선지에 거기에 그 내용 드림을 파악하면서 의식하면서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C와 D를 한 묶음으로 묶어봅시다. 저 12성조에 반짝이는 별들,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 시멘트 장판 위 그 수많은 수인들이라는 것은 죄수들을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아파 에게도, 그 다음에 보세요.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 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 에게라도. 제가 일부러 지금 요 시행을 떼어놓고 읽었습니다. 왜? 시상의 전개를 보세요.
에게라도 이렇게 이게 뭐가 나란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금 표시한 것들이. 그렇죠? 요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요 시행이 시의 요 마지막 행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 존재들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이 뭐라고요?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의지할 데 없는 힘들고 고통받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억눌리고 핍박받고 그런 존재들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하는 연민의 말이 여기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는 거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상대, 인디언도 마찬가지. 그럼 봐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 여긴 특히나 고비 사막이나 아프리카 녹음 속을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막 다른 나라, 지구의 다른 쪽, 반대편 막 이런 데까지 상상력이 이렇게 끼쳐 있는 겁니다. 그죠? 뻗어 있는 거예요. 시인의 화자의 상상력이.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럼 여기에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는 게 앞에서 사실 얘기했던 요 얘기 있죠? 내가 너한테 뜨거운 입술을 너한테 맞추려니까 그 입술에 담긴 그 마음을 세상의 모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던 그 마음이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해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열거돼 있고 그것들이 어떤 성격의 존재들인지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구의 반쪽, 이 지구의 반쪽은 지구의 자전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황혼이라는 건 생각해봐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반쪽만 해가 있고 반쪽은 해가 없잖아. 반쪽은 낮이고 반쪽은 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쪽이라는 게 황혼이라는 이 중심 소재하고도 관련 있는 진술이면서 또 하나는요. 나의 타는 입술에 이 지구의 반쪽을 맡겨달라고 할 때 그 지구 반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자면 이게 당시의 시대 현실하고 연관지어 보자면 말이에요.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세력을 넓혀가던 그 식민 치하에서 고통받던 존재들 그 어떤 연약한 피지배 국가들의 존재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요. 이육사는 지금 시 구절 하나하나를 다 명확하게 의미를 다 해석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야? 나는 골방 안에 괴로움을 느끼다가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여. 그러면서 황혼한테 나의 뜨거운 입술에 담긴 마음을 이런 연약한 전 세계에 억눌리고 빼앗긴 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 황혼이. 내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심장이 떨고 있을 그런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는 그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화자는. 아시겠죠? 특히 이육사의 삶을 생각할 때 그의 시세계의 대표작들과 연관지어 볼 때 이런 지구의 반쪽이라는 게 소재상으로는 지구의 자전하고 어떤 그 지구과학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와 관련 있는 시어 선택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억눌린 피지배 국가들의 모든 존재들과 관련된 진술로 읽어낼 여지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오니 5월의 골방이 왜 아늑하게 느껴졌을까? 무엇 때문에? 황혼을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였으니까 이제 뜨거운 입술도 황혼에다 맞추었고 여기 이제 아늑도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해는 날마다 지잖아요. 그죠? 오늘 황혼이 있었으면 내일도 황혼이 있지. 그러니까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는 이 황혼이 또 내일 저녁에 내 방 골방 안을 비추겠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뭔가 이 황혼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과 평화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이 상황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가 여기에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기대만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라는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황혼으로 상징되는 그런 평화와 안식의 그런 그 여지가 계속 될 수 있을지 사라지고 말면 암울한 세상이 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걱정, 우려, 불안 이런 심리도 여기는 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데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막 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요 자리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11월에 수능에서 한 작품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될 테고, 아마도 한 작품이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낯선 작품을 스스로 읽어낼 때 맥락 속에서 시어와 다른 시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시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아는 시인이라면, 그렇다면 의미를 캐낼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을 자꾸 발견하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나로 가겠습니다. 김종길의 바다에서라는 시인데요. 이 가, 나가 모두 올해 수능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육사의 광야가 올해 수능 특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도 역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두 시인의 비연계 교재 수록작으로 가나가 짝지어져 있는 셈이네요. 자, 이 작품 역시 한번 읽어봅시다.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인이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이라. 잃었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왼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라는 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길의 어떤 개인사적인 어떤 배경이 이 작품의 창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시 내적 논리만으로 그냥 읽어내야 되겠어요. 차가운 물보라, 차운 물보라, 차가운 물보라죠.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으면 포말이 막 튀어가지고 여기 물거품 같은 게, 물방울 같은 게 막 튀기도 하잖아.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대요. 제목이 뭐죠? 바다에서입니다. 그럼 바다라는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물론 여러분 요령 있는 사람은 4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바다가 부정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 더 쉽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확인하는 방법 혹은 그걸 먼저 읽지 않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바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캐내 봅시다. 차가운 물보라요. 물보라가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차가운 물보라라고 할 때는 어떤 맥락 하에서는 그게 굉장히 막 청신한 느낌을 주고 신선한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시원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왠지 아세요?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물보라는 곧 바다의 일부인 건데, 이 바다라는 대상이 차가운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게 내가 울음을 겨우겨우 참아야만 할 어떤 심리 상태를 유발했다는 것은 바다가 안 좋은 것, 나쁜 기억을 환기하는 것, 나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2년도 3년도 계속 한번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읽어볼게요.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그럼 봐요. 아까 물보라는 차가운 물보라였고요. 그 다음에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랍니다. 여러분, 길길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때 써요? 길길이 날뛰다 뭐 이런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들이 비교적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환기하는 수식어들을 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가 일렁거린다 그랬어요. 그럼 봐요. 여기에 내가 울음을 참았다거나 나의 해로가 일렁인다거나, 바닷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렁이,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이 일렁해요. 그럼 나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때문에 나의 바닷길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일렁여요. 어떤 뉘앙스의 말들이 바다를 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다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가에 관한 걸 생각해 보면 바다는 4번 문제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속성인 거죠. 그죠? 그런 걸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홀로인이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이라. 그런데 바다처럼이란 얘기겠죠. 물론 바다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를 들면 김남조의 설일 같은 시에 보면 하늘 아래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던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죠.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혼자라는 단독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외로움을 줘요. 바다는 나에게 함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야 지금.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내가 과거에 바다로부터 어떤 그 울음을 참아야 했던 느낌을 받았던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과거. 그리고 요거는 홀로인이라 같은 거 보면 요건 현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홀로라는 느낌, 외롭다는 느낌, 그리고 또 걷잡을 수 없이 해로가 일렁인다는 그런 감상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다로 인해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 옛날이 어떤 옛날이야? 이런 옛날이고요. 그 옛날 봐. 이렇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대단히 부정적인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옛날이라는 거 아니야. 그 옛날을 어떻게 한대요? 이제 아득히 띄워 보낸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이때의 기억을 이제 멀리로 아득하게 작별해버린다. 떠나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요. 왼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천인이라는 건요. 이건 천길 낭떠러지 뭐 이런 거 알죠? 천길. 그걸 천길을 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나 뭐 깊은 낭떠러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천길 그걸 천인이라고 하니까 자 온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라는 건 바다를 얘기하는 걸 테고 그 위에다가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요 앞에서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자폭의 잔 채우던 옛날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난 뭘 하는가 하면 그 바다 위에다가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사실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뭔가 되게 좋은 황홀한 그것도 꽃처럼 어떤 순간? 황홀한 순간을 내가 마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슬픔은 만약에 설사 바다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슬픔이 과거에 내가 지금 떠나보내고자 하는 과거의 슬픔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클지라도 바다만큼 클지라도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그럼 보세요. 꿈꾸는 대상이 뭐예요? 하늘이죠. 이 하늘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가 하면 뉘우치지 않을 하늘이거든요.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뉘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꾸는 거야. 그러면 4번 문제 보기에 나오듯이 바다는 내가 아득히 띄워 떠나보내고 작별해야 될 나에게 슬픔을 주던 그런 공간, 대상. 그리고 하늘은 내가 꽃처럼 황홀한 순간에 꿈꾸는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자 시를 읽을 때 있잖아요. 아 긍정적, 아 부정적 이렇게만 그냥 시를 단순하게 읽는 것은 대단히 수준 낮은 독법이긴 합니다. 저는 시를 해설할 때 되도록이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좋은 건 동그라미, 나쁜 건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수준 낮아. 없어 보여.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시는 애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세트야. 그죠? 4번 문제가 애초에 그 대립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세트이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늘은 긍정적, 바다는 부정적. 이제 이런 앙상한 구도를 머릿속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 독법이 되는 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작품을 읽었다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전부 엉뚱한 얘기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반어가 사용된 게 아예 없었죠. 거기에 지금 반어가 어디 있습니까? 2편 읽었는데 반어라는 기억이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할 때 반어의 반자라고도 얘기했나요? 없지?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는데 색채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가에서 아까 푸른 커튼이라고 했죠. 그죠? 마지막 연에서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게 할 때 푸른 같은 말은 색채어가 있어. 근데 나에 보니까 거기에는 색채어는 등장은 안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4번 틀렸다.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형식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묻는 말이 있느냐, 즉 의문문의 형태가 있느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 자문자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사용했다? 이건 둘 다에 해당 안 될 테고요.
수미상관 딱 봐도 아니죠, 뭐 그죠? 수미상관은 거의 시력 검사인데요. 각 시의 첫 년과 마지막 년을 이렇게 대비를 해봐. 전혀 수미상관 아니죠. 요거네요. 촉각적 심상. 그래서 뭐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가에서는 뜨거운 입술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차운 물 보라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연히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면 어떤 대상이든 대상은 뭐 시 안에선 모든 게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속성을 구체화하는데 당연히 이런 감각적 이미지는 기여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뒤는 뭐 당연히 맞는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2번 갑니다. 자, 아까 A, B, C, D, E 해가지고요. 그 가시 264의 황혼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각 연을 이제 A, B, C, D, E라 할 때 사실 여러분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지 몰라도 이 264 같은 시인들은요, 264는요 한학을 베이스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형적인 한시 같은 공부를 원래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시도 보세요. 지금 A, B, C, D가 다 사행식으로 묶여있는 꽤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근데 A, B, C, D, A에서 보니까요. 바다의 흰 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A의 핵심은 그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어쨌든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어떻게?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그랬으니까 이게 보조관념. 그래서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3, 4행을 통해서 언수를 했죠. 그리고 그게 골방 안에 갇혀있는 나의 존재와 어떤 연결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B에서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자,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나의 뜨거운 입술을 황혼에 내민 손에다가 맞춰보는 행동에서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그 입술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약간 확장, 인식의 확장, 태도의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제가 시 해설할 때 했었고, 시에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땡! 오, 비슷해 보이는데? 별들도, 또 특히 수녀들도 막 이러면 수인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건 제외를 하고 수녀님이, 별들이 이런 떨고 있는 사람들, 존재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렸단 말이야. 답이 3번이죠. 왜? 아까 설명했죠? 자, 별들도, 수녀들도, 수인들도, 그리고 그 다음 년에 나오던 행상대나 인디언들도 전부 다 어디에 해당돼?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에 해당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이들이에요. 그렇죠? 잘못 이해하면 3번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4번 D인데요.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성격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별들, 수녀들, 수인들하고 이 행상대나 이 인디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로 볼 수 있고요. 또 지구의 반쪽을 어쩌고 얘기하는 언급 속에서는 여기에 지금 뭐 아프리카 얘기 나오고 또 뭐 고비 사막 얘기 나오는 거, 그런 대목으로 봐서 우리 민족의 처지, 일제식민치하의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좀 더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인류에 대한 어떤 연민, 그죠? 특히 핍박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 같은 걸로 확장된 인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2는요. 5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근데 마지막 끝에 두 행에 가서는 조금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것도 살짝 드러나는 느낌도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3번 갑니다. 나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 그랬거든요. 자, 문두가 되게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 뭐 이런 정도로만 언급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로 시상의 흐름이 요렇게 이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걸 문두에다 박아놨어요. 그래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네요. 봅시다. 아까 시 감상했던 바에 의하면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1년에서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과거 시제로 진술되어 있는 요 과거에 해당되는 그런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서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지. 왜? 거기에 3년에서 보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년에서 설명한 그런 해로가 일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내가 홀로임을 느끼는 순간, 그런 상황에 대한 진술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자는 물거품같이 잃었다가 쓰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왼몸을 내어 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고. 자, 물거품같이 잃었다간 쓰러졌던 과거, 거기에 해당되는 연을 한번 볼까요? 자, 1, 2, 3, 4연인데요. 잃었다간 쓰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야. 그 옛날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려고 한단 말이지. 그것들과 영원히 작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웬 미련이냔 말이야. 정답 3번이죠. 이런 미련한 손지가 어디 있어요? 자, 4번.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3번은 틀리는 거예요. 4번이 맞으니까 3번은 틀릴 수밖에 없죠. 맞죠? 5번.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이제 요것에 해당되는 게 결국 이 지향에 해당되는 미래의 삶. 그래서 뉘우치지 않을 어떤 대상으로 그려진 게 사실은 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시어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4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립적 구조. 요게 이제 이 세트의 사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3점 달고 있죠. 요건 대표 문항이라 그래요. 보통 그 세트 안에서 보기를 달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 세트의 구성 원리를 보여주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주는 문제를 대표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 문항 자체가 대립적 구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선택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자 골방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이게 이제 골방 밖 세계죠. 그럼 이제 봐,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곳이고요. 근데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인데 그 황혼은 어떤 황혼인가 하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야. 그 너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조금 이랬잖아요. 그지? 그렇게 대립이 나타났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 그럼 이게 골방 안은 고립된 곳이에요. 근데 골방 밖은요. 개방성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포용성이 있는 곳이고. 그런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됐죠?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자,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라는 말로 딱 그냥 한정을 줘버렸죠. 바다, 그리고 긍정적 대상 뭐? 하늘. 이거는 이렇게 그냥 도식을 얘는 좋은 애, 얘는 나쁜 애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아쉽긴 한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다가 왜 이렇게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작품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1년, 2년, 3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걸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 걸 해두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바로 주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긍정과 부정의 대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다 잘 파악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대립 구도는 우리가 작품 가나를 읽을 때 제가 설명을 통해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죠. 이 문제 까다롭게 느꼈을 거예요. 보기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의 정보들은 여러분이 시 감상하는데 흔히 접하던 것들이라서 어려운 게 아닌데 작품이 낯설고 이해가 좀 긴장한 상태에서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선지를 고르는 데는 헷갈렸을 수 있어요. 워낙에 현대 시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좀 난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도 틀린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 그래요. 저 문제 모르겠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 작품에 대한 이해, 해석을 잘 들었다면 선지를 보자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쵸. 커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골방 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리고 골방 밖이라는 건 황혼이 이제 온 세계를 포용하고 있는 그런 황혼이 있는 골방 밖 세계. 둘을 커튼이 가리고 있는데 그걸 걷으니까 황혼이 내가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뒤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이니까요. 맞죠? 자, 이번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 이게 아까 언급했던 여러 차례 언급했던 별들, 수녀들, 수인들, 뭐 행상들, 또 뭐 원주민 그랬나요? 그죠? 인디언 그랬죠? 이런 시어들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그랬어요. 황혼의 포용성, 황혼이 지닌 포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죠?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여기 저 앞에 자,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니까 그 황혼에 나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그 황혼 안에 황혼이 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소외된 것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3번 가에서 화자는 골방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그 이제 황혼한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해. 그 바람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봤지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어쩌고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했던 게 자기의 바람이에요. 그걸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비록 골방 안에 있지만 나의 뜨거운 입술에 담긴 마음이 황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전해질 수 있는, 그렇다면 그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4번 갑니다.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군. 그럴듯해 보인다. 근데 봐요. 답이 4번이에요. 왜?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 앞에 이 보기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바다는 부정적, 하늘은 긍정적인 거야. 이 시에서는. 근데 그 둘이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바다하고 하늘은 별개의 대상이에요. 나쁜 대상, 상처도 입고 이 안에서 내가 홀로라는 걸 느끼고 그걸 멀리 띄워보내가지고 과거의 그런 어두운 기억과는 결별하고 그 바다 위에 내가 지향해야 할 하늘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예를 들면 이 천인의 깊이의 바다가 곧 하늘이니라. 이걸 그러면 부정적인 대상이었던 게 갑자기 긍정적인 대상으로 자기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대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대상의 의미가 바뀌느냐, 가치가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4번입니다. 5번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하는 모습.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 소극적 자세는 바다의 울음을 참으면서 이것도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더라도 그걸 이제 참으려고 하던 소극적인 대응의 자세에서 이제 그것들과 결별하고 하늘을 꿈꾸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답이 지금 선지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꽤 어려워요. 여러분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나 문학 못하는 거 아니야? 현대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말이에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지금 혹시 이 문제만 클릭하고 들어와가지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여기 선지를 그냥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또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요 얘기들이 답이 4번이라는 것이 뚜렷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고전 소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시영전이라는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됐죠. 고전 소설. 근데 여러분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 알죠? 비슷한 구석이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이게 뭐 온달 설화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일깨우고 이렇게 좀 출세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서 성공시키는 이야기. 그죠? 그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내, 여기 있죠? 아내 윤씨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내는 윤씨라는 얘기는 여기 본문에 아마 안 나올 텐데, 윤씨 아내가 원래 양반의 후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의 어떤 그 효용이랄까요? 필요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시영을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을 함으로써 나중에 출세할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인간에게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 신분, 성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뭐 과거를 봐서 급제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던 세상이니까 남편인 민시영에게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남편을 그렇게 성공시킴으로써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성공에 대한 욕구를 대리 충족하는 거라고 또 해석할 여지도 또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 뭐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자무식에 머슴살이 하던 민시형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이죠. 민시형전이니까 민시형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10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사는 월봉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월봉대사는 뭔가 우리가 딱 이름만 봐도 그렇죠. 보통 고전소설에서 이런 사람들은 막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민시형의 사연을 듣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받아 그를 가르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제가 아까 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뭐 이제 이런 스토리들, 이런 서사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에는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이때 여성들이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대신해서 펼칠 수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출세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욕망의 대리 실현으로 해석하는 관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인 거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머슴살이 하던 민시형이 이웃 사람들 주선으로 아내하고 결혼하지만 첫날 밤 하루 그냥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민시형이 아내가 이렇게 간곡한 이렇게 10년을 약속하고 학업에 전념해라라는 당부를 하는데 알겠다고 하고서 다음날 안 떠나거든.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막 자기가 어디 대들보에다가 목을 매는 신용을 하면서 저는 이대로 죽겠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시형이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월봉대사한테 갔는데 월봉대사가 볼 때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이렇게 공부시키려는 일종의 뒷바라지인 거죠. 그죠? 자기가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고 어쩌고 할 동안 공부에 전념하라는 거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월봉대사가 공부를 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문 시작하네요. 요 배경 앞부분 줄거리고요. 이 이후로부터 문 밖을 나서지 아니하고 5, 6년을 공부하니, 그러면 이제 10년 이제 작정을 하고 떠났는데 5, 6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선비가 되었네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민시형이. 생이 하루는 여쭈었다. 이때 생이라는 거, 이 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시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왜 이생규장전이니 무슨 원생몽유록이니 할 때 그 생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공부하는 그 선비들, 젊은 선비들을 생이라고 가리킵니다. 보통 공부가 점점 안정에 열리되 이목에 한 번도 시험치 못하였으니 일시 과장을 구경하고 싶나이다. 저 공부에 이제 좀 눈을 뜬 것 같은데요. 좀 테스트 한번 받고 싶은데 과거 시험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슬쩍 꺼낸 거죠. 왜? 5, 6년 공부했고요. 아름다운 선비가 됐으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런 게 있겠지. 그랬더니 대사가 말하기를 아직 말라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내 마땅히 과거 시험 할 날이 있으니 그리 알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지? 하시니 차후로 다시 청치 못하고 또 수년을 보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그럴 때가 온다. 이러니까 다시는 또 조금 있다가 저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냥 묵묵히 기다린 겁니다. 다시 청하지 못하고 수년을 보내니 문사가 잠옷 뛰어나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지. 일일은 하루는 대사가 갑자기 묻는 거죠. 뭐라고? 내 정시를 보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 정시라는 건요. 대고활에서 말이에요.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치르던 과거 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험 보고 싶냐? 그랬더니 생이 말했다. 진실로 원하는 바이로 돼. 과장의 기구가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필, 묵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사가 말하기를 내 무슨 근심이 있나뇨? 내 이미 장치하였노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는 시험만 보러 가면 돼. 하고 인하여 패글자를 써주되 한 군신이 하득 제갈량이라 하고 써주면 이제 뒤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한나라 군신이 어떻게 제갈량을 얻을 것인가, 얻었는가, 얻는가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글재로 써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 시험은요, 여러분 왜 백일장 같은 거 학교 행사로 해봤죠. 저희가 뭐 대표로 참가해 본 사람도 이 중에 있을 테고 전교생이 다 해가지고 해본 거 있을 테고 쉽게 얘기하면 글짓기 주제를 줘요.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글을 써내는 게 옛날 과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 한 편 써는 장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국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물론 그때는 이제 한문으로 글을 써내긴 했지만 어쨌든 장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장문 한 편, 글 한 편 안에 그의 모든 공부와 교양의 수준이, 공부의 결과와 교양의 수준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선 탁 낙점을 물어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1등, 2등, 3등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라 하고 써주며 스스로 한 수를 짓고 또 생으로 하여금 지으라 하시며 즉, 자, 글재를 이렇게 주면서
한나라 군신이 어떻게 그 제갈량을 얻었는가에 관한 주제를 주고선 자기도 월봉대사가 일단 한 수 짓고 그 다음에 너도 한 수 지어봐 했어요. 됐죠? 그러고 나서 장중에 들어가 만약 내 이런 글자를 보거든 두 수 중에 내 소원대로 써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거든이 맞겠네. 자, 근데 어쨌든 너 시험장에 가가지고 글자가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내가 쓴 거 하나랑 네가 쓴 거 하나랑 둘 중에서 하나 소원대로 써서 바쳐라 라고 일러준 거죠. 하고 이미 장치했던 필묵을 내어주며 읍을 맞아 보내며 당부했다. 만약 천은을 입어 폐하를 보면 임금을 만나게 되면 응당 묻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내게 와 고하던 대로 조금도 숨기지 말고 고하되 조심하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고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너를 간곡하게 공부를 하러 10년 약속하고 당부를 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던 대로 그대로 임금님한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봐봐, 우리는 고전소설 많이 읽었으니까 이런 거 알죠. 요 얘기는 이런 일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100% 벌어진다. 임금을 볼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100% 생긴다. 그죠? 자, 생이 제배하고 말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하직하고 떠나 장중에 들어가니 대포 소리 한번 울리며 글재를 판상에 내어 걸건을 쳐다보니 선생이 가르치던 글재와 같은지라. 아까 요거 어디 있었어?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한 군신이 하득 제갈량 이 글재가 딱 진짜로 나온 거야. 예상 문제가 그대로 적중을 한 거죠. 그죠? 와, 머리를 숙이고 사리하여 말하였다. 선생의 명령이로다. 그제야 선생이 지어주신 한 수를 써 문화 중에 던졌다. 저는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선생이 지어준 한 수를 써서 냈어요. 글재를 미리 알려준 것만이 아니고 선생이 쓴 걸 자기가 적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허락해줬죠. 내가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내가 쓴 거랑 네가 쓴 거랑 둘 중에 하나 써서 맞춰라. 근데 얘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쓴 거 말고 선생이 써준 걸 제출을 했다? 그걸로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사실은 부정 시험이다. 응시다. 그쵸? 자, 조금 있다 우레 같은 소리 일장 중에 시끄러워 놀라 들으니 민시영 성명 석자를 과장해 두루 다니며 외치는 소리였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민시영이 누구야? 아니, 야, 민시영이라고 들어봤어? 야, 뭐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뭐 장원급제했나 봐. 누구야? 막 이렇게 된 거죠. 민생이 생각하였다. 선생이 나를 보내실 때 이름은 시영이라고 자는 공화라 하옵기로 이로써 봉투 내에다가 넣었더니 진실로 나 아닌가? 나? 설마 나? 내가 과거급제? 이렇게 된 거죠. 주저하고 발할제 호명하는 자가 모습을 살펴 그가 민시영인 줄 알고 말했다. 그대가 민시영이 아닌가? 곧 앞서 이끌며 몰아내자 따라 들어가 전정에 숙배하니 임금이 진짜로 임금 만나는 때가 왔어. 그지? 스승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니네 조상은 누구고 살기는 어디에 살고 생장 고락은 어떻게 지냈는가? 넌 누구냐 이거죠. 너의 정체성, 너 어떤 아이인지 너 한번 밝혀봐라. 누구냐? 그랬더니 생이 감히 사정을 숨기지 못하여 하나같이 대사가 가르치던 대로 전후의 수말을 낱낱이 대사의 앞과 같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사가 그랬죠. 나한테 와서 고하듯이 네 스토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했잖아요. 그럼 스승이 시키는 대로 실제로 임금님 앞에서 다 털어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내 어젯밤 몽중에 이제 꿈을 꾸는 게 이제 고전소설에서 말이에요. 꿈 꿨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 안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지 항상. 뭔가 의미 없는 꿈을 인물들이 꾸진 않잖아요. 그냥 고전소설에서 말이에요. 인물이 괜히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 뭔가 서사적인 기능이 있는 꿈이야 항상. 그죠? 자, 어떠한 도사 한 분이 도사 한 분이 와서 날더러 이르기를 자, 이 도사가 누구겠어? 월봉대사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임금의 꿈속으로 찾아간 거죠. 가지고 뭐라 했어? 날더러 이르기를, 이 날더러라는 거지. 임금더러 말하기를 폐글자는 이러한 글자를 내라 하되 그 연고를 해득치를 못했어. 아예 자기가 이 민시영한테 예고를 했던 가르쳐 주었던 그 글자를 시험 전날 출제자인 임금 꿈속에 찾아와가지고 요걸로 시험 문제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하되 그 연고를 해득치 못했더니 이제야 그 부인의 지성을 상제 깨없어 감흥하시어 내 마음을 깨치게 하시오. 자, 상제, 옥황상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즉 민시영 아내의 지성을 옥황상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깨치게 하는 일이
도사의 지시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꿈속에서. 또 몽중 도사는 너의 선생 월봉대사여 글째 하득 제갈량이라 하는 것은 내 시영을 얻을 징조로다. 자, 이해됐어요? 이 시험 문제 아까 얘기했던 패글제라는 게 그 주제가 그냥 중국 얘기가 아니네. 의미가 있는 거네. 왜? 하득 제갈량 어떻게 제갈량을 얻는가라는 것은 내가 시영을 얻는 것. 즉, 자, 군신이 하득 제갈량이라 했을 때 그 제갈량에 대응되는 게 시영이고 군에 대응되는 게 자기인 거지, 그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이런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야, 그죠? 오호라 고인이 이르기를 가빈의 사연처여 국난의 사양상이라 했으니까 이 뒤에 각주에 나옵니다만 집이 가난하면은 현명한 아내를 현숙한 아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좋은 능력 가진 뛰어난 재상을 생각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때 사라는 걸 생각한다는 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일 거야. 하였으니 내 나라가 어지러움을 근심함에 또한 양상을 얻었고 내 가빈하니 또 양철을 얻었도다. 그럼 봐요. 요 얘기가 자 나는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 같은 훌륭한 재산감을 얻은 것이고 너 집이 가난한데 너의 아내 같은 그런 양철을 얻은 것이다. 현철을 얻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딱 요 얘기하고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니? 나를 도와 감히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니 장차 반드시 너를 기다려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로서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겠노라. 유사라는 건 이제 집행기관 어떤 사무 처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건데 그들에게 명해 놓겠다고 너한테 너를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에다 앉히겠다 이거야. 실제로 나중에 이제 어사에 앉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A가 있고요. 이제 뒤에 A와 B 어쩌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중약이 있고 그 다음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가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일강문 밖에 어깨춤 추던 거린이 있어. 그걸 몰아내었더니 곧 서당에 들어가 도련님을 무릎 위에 앉히고 나는 내 아비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무슨 편궤리요? 이랬습니다. 자, 종이 들어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웬 거지가 와가지고 춤을 추길래 내쫓았는데 서당에 들어가더니 도련님을 무릎 위에다 앉히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 거지 어떡하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발을 구르고 실색하니 이 부인이 누구예요? 민시영의 부인입니다. 부인 역시 크게 놀라 급히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비록 9년 전, 그럼 이제 막 10년이 아직 다 안 찼다. 약속한 10년이, 그쵸? 9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뭐를 쏘냐? 즉, 봐요. 아까 얘기했죠? 첫날 밤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민시영을 공부하라고 10년 기약하고 떠나보냈단 말이야. 그랬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하룻밤밖에 못 봤어. 옛날에는 뭐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식 당일에 처음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 보고 막 이러던 때니까. 자, 하룻밤 봤지만 그러나 말소리를 뭐를 쏘냐. 말하는 거 들으니까 저 거린이 누구야? 내가 떠나보냈던 그 남자야. 남편이야. 그리고 그 첫날 밤에 생긴 아이가 지금 이 도련님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나타나서 거지 행상을 하고 허허 길게 탄식하고 돌아 들어와 이불을 덮어쓰고 스스로 하는 말이 집 떠난 지 9년 만에 굶주림과 추위가 잠옷 심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고향 생각 간절하여 돌아온 것이 괴이하도다. 대장부가 아녀자와 더불어 10년의 기약을 서로 하였는데 저다지 신이 없이 돌아오니 어찌 그러리요. 비록 그러하나 잠깐 용모를 살펴보니 보세요. 비록 거짓골을 하고 왔지만 봐요. 티끌의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의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으니 의관은 남루하나 완연히 진흙 속의 옥이 티끌밖에 드러나 있도다. 반드시 무슨 거동이 있을 것이라. 손질을 살펴보니 품들고 걸식하던 모습도 아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아내가 말이야 거짓골을 하고 온 남편 그러나 그 안에서 풍기는 고상한 그 느낌 같은 걸 캐치를 한 거예요. 저 그냥 거지 형상 저대로가 아닌데 안에 있는 기품은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기약을 어겨서 흔연히 받아들이면 이는 반도지폐가 될 것이니 물리쳐 나중의 모습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고인이 이르기를 옛날 소진이도 그 아내에게 곤박함을 보고 스스로 공부한 지 3년 후에 육국 상인을 차고 다시 만났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저기 고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그 아내처럼 소진을 성공시키게 지금 안 받아주고 내쫓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지. 이를 갈고 앉았으니 조금 있다가 아이 들어와 부인께 고하였다. 엄마 아버지가 밖에 와서 안으로 들어올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모친 앞에 고하라 하더이다 이랬어요. 아빠가요 자기 왔다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래요 이렇게 한 거야. 부인이 듣고 말하였다. 이 어찌한 말이며 이 어찌한 말인고 내 아비 생별할 때 정연이 언약하기를 한 10년 기약하되 만일 기약 전에 돌아오면 비록 9년 섣달 29일이라도 즉 하루라도 모자라더라도 맹세코 서로 안이볼 양으로 서로 약속하였으니 부군이 어찌 기약을 어기어 돌아올 이치 있으랴. 설사 참으로 내 부친이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천만 부당한 일이라. 혹 중간 무렵에가 내 아비와 동무함에 정담의 말을 듣고 간사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지었을 것이니 신속히 쫓아내라.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10년 약속했는데 그 10년 약속에 단 하루라도 어기고 일찍 돌아왔을 때는 나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인데 저 아버지 네 부친이 맞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문제 봅니다. 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거든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별로 틀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교묘한 선지, 주목해볼 만한 선지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많이 틀렸을 건데. 자, 민시영은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는데 그렇지 못했죠. 다시는 청치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요 얘기 틀렸습니다. 2번 볼까요? 월봉대사는 과거 시험에서 사용할 필목을 준비하지 못한 민시영을 꾸짖은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그걸 준비를 이미 해놨죠. 내가 이미 장치하였느라 뭐지 하면서 그걸 줬잖아. 자, 4번 볼게요. 거린의 정체를 눈치챈 소비는 그를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고? 무슨 얘기예요? 눈치를 채지는 못했고요, 그지? 그냥 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막 발을 구르면서 그냥 보고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있는 거린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보았다. 아까 봤습니다만 하룻밤 9년 전에 하룻밤 봤지만 말소리를 어찌 모르리요 했으니까 요거 맞아요. 됐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선지가 꽤 매력적인 오진술이라는 거예요. 임금은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오, 맞는 것 같거든. 즉, 봐요. 이 문제가 되게 교묘한 문제인 건 이렇게 읽어나다 이건 아니지. 부탁 안 했으니까 이거 민시영 꾸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목 준비해줬잖아. 3번 이거 맞네. 털컥. 그러고 나서 4번 5번은 시간 없으니까 안 읽어. 그럼 이거 여기에 낚인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요게 그럴 법해 보이잖아요. 근데 잘 봐. 다시 한번 뜯어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대목.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면서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는 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에 그대가 민시영이 아닌가 해가지고 임금 앞으로 갔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해? 선조는 누구고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랑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스토리를 쫙 들려줘서 그랬더니 그걸 듣고 야,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 꿈속에 웬 도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임금이. 그러니까 지금 요 3번은 그럴듯하지만 팩트에 안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3번으로 낚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다. 교묘하게 잘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죠. 6번 갑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는 가끔 최근의 평가원은 이런 식의 틀을 잘 사용 안 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과거에는 이런 틀을 사용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고향, 북한산, 과장, 전정, 고향 이렇게요. 이때 과장은 그 과거 시험 보는 시험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정은 이제 저기 임금 앞에서 임금과 이렇게 문답하던 그 자리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고. 자,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정리를 한 일종의 도식 같은 걸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기호를 달아서 뭐 A에서 B에서 C에서 이런 걸로 선지를 만든다.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자, 봐요. 고전 소설은 대체로 플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진행되죠. 무슨 역전적인 구성을 보이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 그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플롯, 시점, 이런 현대 소설의 개념 같은 것들은요, 이때 고전 소설에는 생겨나기 이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면요, 이게 곧 결국 뭐냐면 그냥 서사의 흐름이에요. 맞죠? 결국 이건 뭐냐면 이런 틀을 취하고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줄거리 확인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걸 확인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민시영이 고향을 떠난 사연은 북한산에서 월봉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실은 아쉬운 건 지금 평가원에서 문제 낼 땐 이런 건 좀 지양하는데 뭐냐면 월봉대사 마음이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는 팩트가 어디에서 근거가 확인이 되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야. 그죠? 약간 변칙이에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런 선지는 안 만드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확인은 가능하다, 그지? 월봉대사가 마음을 움직여 감동받아가지고 그를 가르치게 된다 했으니까 어쨌든 팩트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민시형이 과장에서 겪은 일은 자 북한산에서 월봉대사가 의도한 대로 전개된 거 맞죠? 그가 예언한 대로 글재도 그대로 나왔고 임금 만나면 뭐 어쩌고 하라는 그대로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자 전정에서 임금이 한 말을 통해 과장에서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그 꿈 안에서 지시한 대로 시험 문제 내고 그래서 자원급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전정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명에 따라 민시형은 아름다운 의관을 갖추어 이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아니 거짓골을 하고 왔죠. 답이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은 뭐 답 쉽게 골랐을 거고 고향에서 부인이 민시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떠나기 전 과거에 9년 전에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선지도요. 정확히는 진술을 이렇게 써야 될까요? 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물론 약속이라는 게 기간에 대한 약속으로만 치면 10년 안 채운 거니까 맞긴 맞는데 그건 이제 어떤 그 공부가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10년이 안 됐는데 목표를 이루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 일어난 사건의 자체만으로 보자면 약속을 지킨 셈이야. 민시형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명백한 것은 여기서 아름다운 의관을 갖추어 오지는 않았으니까 아주 쉽게 답을 4번으로 아마 골랐을 겁니다. 자, 7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그랬는데요. 보기를 볼까? 민시형 저는 영웅소설의 계열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 나타나지 않죠. 우리의 민시형이 무슨 초월적인 능력 보인 게 있나요? 지금 지문을 보니까 없죠. 그 다음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지?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런 게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의 주인공 영웅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민시형이라는 평범한 인물이 아내와 그 다음에 또 뭐야? 조력자. 근데 그 조력자가 누군가 하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 누구? 월봉대사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하는 성공담을 담고 있다. 됐죠? 이때 주인공인 민시형보다 더 부각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아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평강공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부인 민시형의 성공은 무엇보다 아내의 정성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복이에요. 됐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감상하는 그대로네요. 그죠? 몇 개의 키워드. 예를 들면 뭐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조력자, 또 뭐 아내의 정성과 의지 뭐 이런 거 있지? 그다음 뭐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걸려고 연결고리로 모아놓은 보기가 되겠죠. 선지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영웅적 행위를 보여주지 않은 민시형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뭐 영웅적인 행위 한 거 없죠. 그냥 써낸 그 답안이 되게 훌륭했을 뿐이야. 근데 뭐라 그랬나? 아까 뭐 할 거라고?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걸 내겠다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평범한 인물인 민시형이 입신양명했어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2번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것을 통해 민시형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 이 나라의 어지러움은 민시형이 능력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어지러운 상황이야. 그런데 너같이 훌륭한 애를 얻게 된 게 나한테는 그 글자에 들어있는 제갈량을 얻은 임금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임금의 마음, 즉 민시형이 그런 초월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태도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은 2번이고 쉽게. 부인이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시형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정해진 기한만큼 남편을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는 아내의 의지, 그죠? 10년이 안 됐으니까 안 받아주려는 단호한 태도. 저기 3번 맞는 얘기고 4번 월봉대사가 민시형에게 제시한 글재와 임금에게 제시한 글재가 동일한 것을 보니 민시형이 신이란 능력을 지닌 인물 누구? 월봉대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딩동댕 그랬고요. 뭐 사실은 요 4번 선지는 앞에 문제 우리가 풀었던 6번 문제에서의 예를 들면 뭐 2번 선지나 3번 선지나 이런 거하고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5번 임금이 민시형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양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시형의 삶이 변화하는데 아내의 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임금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이 작품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아내의 정성 때문에 결국 월봉대사도 감동했죠. 임금도 감동했죠. 결국 성공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아내의 정성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8번 문제인데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 부분 묶여 있고, 그지? 임금이 그 전정에서 하는 말이고요. B는 아이한테 이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왔다고 전화래요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A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오 딩동댕.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처음에 몽중에 무슨 글자를 내라 연고를 해득치를 못했다고 그랬어 자기가. 그 까닭이 뭐지? 내가 왜 이상한 이런 꿈을 꾸지? 왜 이런 꿈을 꿀까? 웬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글자를 주는 이런 꿈을 꿀까? 이해를 못했었지. 그랬는데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얘기했죠. 아, 알고 보니까 그 도사가 너의 월봉대사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A에 담겨 있죠. 딩동댕, 좋았어. B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10년 약속하고 9년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그 전에 돌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내의 결심이니까 1번 답이에요. 고맙게도 1번의 답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죠? 뭐 일일이 대부분 다 거의 틀린 거라서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권위를 내세요. 상대방 행동을 만류한다는 건 뜯어 말린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A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맡은 일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는 임금의 말이 들어있나요? 그런 거 없지. 또 뭐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한다 그랬는데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해서 자기 입장을 하소연하는 말이에요? 이 아내가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여기 얘기했던 대로 지난 일을 언급하면서 결심한 바를 얘기하는 거지. 요 1번 선지 그대로. 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마음 바꾸기를 권하는 게 임금의 말 안에 그런 게 어디 들어있어. 맞죠? 자, 따라서 답을 1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시하고 고전 소설 공부했거든요. 나머지 두 세트는 4부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낯선 작품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함정만 헤쳐나갔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히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강의 끝나고 나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죠. 고생했습니다. 안녕.